자, 이번 시간에는 포장재의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3단원 한다고 너무 고생하셨죠?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힘을 좀 내봅시다. 자, 포장재에서 우리가 화장품을 만들 때 보면 사용되는 포장재라고 하면 화장품을 담는 용기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그 용기를 담는 2차 박스, 단박스도 필요하고, 그리고 마감 스티커라든지 아니면 완성된 화장품을 다시 담는 뭐 골판지 상자 같은 큰 상자, 이러한 것들도 다 필요하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는 포장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요. 자, 우리가 이 화장품 작업을 하려고 하면은요. 이 작업 지시서가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포장을 할 때 항상 포장 지시서라는 게 내려오겠죠. 이 포장 지시서에는 보면 1차 포장 지시서, 2차 포장 지시서라고 해서 각각 포장을 어떻게 하는지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용기를 갖고 와서 몇 그램을 담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이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담아야 되는 내용물도 어떤 내용물을 담아야 되는지도 표시가 다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제조 지시서라고 하면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원료를 사용해서 얼만큼의 양으로 어떤 공정을 통해서 만드는지 이러한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죠. 자, 생산 계획서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이 생산 계획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기계가 일일 생산할 수 있는 양이 얼만큼 되는지 그러한 것들을 표시해 놓은 게 바로 생산 계획서라고 하고요. 자, 생산 능력을 숫자로 표시했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재고 관리라고 하면 사실 우리가 이러한 지시서를 내리기 전에 보면 원료의 재고는 충분한지, 그리고 포장재는 재고가 충분한지 이러한 것들을 먼저 알아봐야지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포장 지시서와 제조 지시서의 견본에 해당되는 내용들은 제품 표준서에 이러한 내용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표준서를 보고 우리가 포장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측량은 제일 처음에 측량이겠죠. 측량은 어떤 원료를 어떻게 측량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를 할 때는 그러한 것들을 어떠한 공정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제조를 하고, 그 다음에 포장을 할 때는 1차 포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2차 포장은 어떤 식으로 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지시를 각각 내리겠죠. 포장하는 쪽에 지시 내리고, 측량하는 쪽에 지시 내리고, 제조하는 쪽에 지시서를 다 내려보내겠죠. 자, 우리는 포장 쪽에 관련되기 때문에 포장 지시서, 제조 지시서, 생산 계획서, 재고 관리 이러한 것들이 내용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문서 부분은 CGMP 4대 기준서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상세하게 하시면 되고요. 그냥 여기에서는 어떤 그냥 내용이구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구나, 이 정도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시험 문제는 어떤 게 나오느냐 하면요. 이 포장재 형태의 종류 및 특징이 시험 문제 나옵니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죠. 왜냐하면 우리 주변에 지금 있는 많은 플라스틱 용기나 유리 또는 뭐 철이나 스테인리스 이러한 재질을 가지고 뭐 음료수라든지 또는 뭐 화장품 이러한 용기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플라스틱 용기를 본다고 해서 우리 눈에는 솔직히 다 똑같은 플라스틱이죠. 그렇지만 플라스틱도 종류가 아주 다양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콜라병 같은 경우에 물렁물렁하죠.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뭐 쿠션 이런 것들은 플라스틱인데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샴푸 용기는 보면 또 물렁물렁한 것도 있고 어떤 건 또 딱딱한 것도 있고요. 이런 재질들의 특징이 각각 있는데요. 지금 위에 보시면 저밀도 폴리에틸렌이라고 해서 LDPE라고 부른다고 되어 있고요. 고밀도는 HDPE, 폴리프로필렌은 PP, 폴리스티렌은 PS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험 문제는 요 네 가지가 시험 문제에 좀 잘 나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뭐 저밀도 폴리에틸렌은 LDPE 이런 식으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저밀도는 LDP는 우리가 이거는 사실 시험 문제 나오면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요. 앞에 있는 부분은 그냥 영어로 보셔도 되겠죠. LDP, HDP, 그 다음 PP, PS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징은 각각 다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밀도는 강택을 가지고 있고 고밀도는 강택이 없어요. 강택이 없고 수분 투과가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고밀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게 떨어뜨렸을 때 잘 안 깨집니다. 그래서 샴푸 용기나 린스 용기 같은 걸 보면 약간 말랑말랑한 재질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고밀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그 내지로도 많이 사용이 돼요. 우리가 뭐 앰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담을 때 보면 세트 포장할 때 안에 있는 받침 부분 있죠. 받침 내지 부분에 PP나 PS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PS 같은 경우에 보면 딱딱함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콤팩트나 스틱 용기 이런 딱딱한 용기로도 사용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다 외우실 때 하나하나 다 외우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려워서 사실 못 외워요. 여기에서 보면 광택이 없는 거는 고밀도밖에 없습니다. 광택이 없는 거는 그러면 광택 없는 거는 고밀도 이거 한 개만 외워도 일단 오지선다에서 한 개는 빼낼 수가 있죠. 설명이 적혀 있고 어떤 용기인지 찾아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이 용기와 특징을 연결해 가지고 잘못된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교묘하게 그 단어 하나만 수정돼서 나오기 때문에 광택 부분은 일단 외워두는 게 좋겠죠. 그래서 고밀도는 광택이 없고 나머지는 광택이 있다. 이런 식으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다른 부분들도 나올 수는 있겠죠. 요즘 보면 사실 화장품 용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페트가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죠. 딱딱하고 투명성이 우수하고 광택이 나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왜 미스트 용기라든지 또는 그 뭐예요 그 워터 클렌징 로션 뭐 그런 로션들 보면 투명하고 용기가 굉장히 딱딱하게 되어 있는 플라스틱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페트 재질로 되어 있고요. 물론 콜라병도 페트 재질이죠. 근데 그거는 얇게 되어 있는 거고 화장품에서는 얇은 건 사용하지 않죠. 거의 대부분 두껍게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딱하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친절하게 그림도 그려놨죠. 자, 화장품 포장재의 소재별 분류 및 특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가볍게 한 번 정도만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게 많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지금 앞에 있는 부분, 요 부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포장재는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는데요. 우리가 화장품 용기나 또는 박스 이런 것들이 배송이 오면은 또는 용기를 선택하기 전에 우리가 샘플 작업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샘플을 받아서 우리가 이거를 검사를 먼저 실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용기들이 보면 겉에서 봤을 때는 사이즈가 똑같은데 속에 내용물을 채웠을 때에 이 용기 두께가 달라서 내용물이 다르게 표시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박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하게 색깔이 좀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두께가 살짝 다르거나 또는 사이즈가 살짝 다르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재는 항상 입고가 되면 적합성 검사를 실시하고요. 물론 용기 같은 경우는 입고가 되기 전에 먼저 검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입고가 됐을 때도 실시를 합니다. 특히 유리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유리 제품들은 두께가 상당히 있죠. 그렇다 보니까 이 안쪽에 있는 그 내용물이 들어가는 그 위치 자체가 용량이 전혀 다르게 입고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유리 같은 경우는 안에 내용물을 채워가지고 우리가 검사를 실시하기도 해요. 그래서 포장재 검사를 실시할 때는 20개를 가지고 평균 값으로 측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밑에 자를 보시면은요. 요런 자 이름이 버니어 캘리퍼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지만 한 번은 나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버니어 캘리퍼스 같은 경우에 보면 지금 여기 있는 게 이 용기를 이렇게 놔두고
측정을 하는 건데요. 용기의 두께 또는 뚜껑을 열고 안쪽에 이 두께라든지 이런 것들을 측정할 때 버니어 캘리퍼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 버니어 캘리퍼스는 사용 방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좌 눈금을 보시면은요. 위에 있는 눈금은 큰 눈금이고 밑에 있는 눈금은 작은 눈금이에요. 그죠? 큰 눈금, 작은 눈금. 그러면 큰 눈금이 작은 눈금의 0과 마주치는 위치를 봅니다. 마주치는 위치를 보면은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17하고 18 사이에 0이 이렇게 작은 눈금이 위치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단 뒤에 건 지금 정확하게 그러면 17점 얼마인데 알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한 치수를 모릅니다. 그러면 작은 눈금으로 뒷자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뒷자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큰 눈금과 작은 눈금이 일치하는 첫 번째 자리를 봅니다. 그래서 일치하는 곳이 여기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일치하는 곳에 보면 8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8. 그래서 17.8 이렇게 읽습니다. 17.8. 어떻든 요 자 이름이 버니어 캘리퍼스라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포장 작업을 실시하려고 하면은요, 제일 먼저 자기 멋대로 포장을 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포장 지시서라는 게 내려오게 되면은 포장을 실시하는데요. 이 포장은 우리가 1차 포장과 2차 포장을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무엇을 포장을 하는가에 대해서 제품명은 무조건 적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충진을 한다면 어떤 충진기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뭐 우리가 이 화장품 보면 액상도 있고 점도가 살짝 있는 것도 있고 점도가 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충진하는 이러한 기계들도 다 틀리겠죠. 그래서 포장 설비명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포장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포장재 같은 경우는 입고가 되면은 관리 번호를 붙여가지고 대장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포장재가 입고가 되어서 사용을 하는지 포장재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포장재도 당연히 입고를 시켜놓고 우리가 그 제조소에 포장 제조소에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가 실시를 하겠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상세한 포장 공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상세한 포장 공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화장품 회사에는 이 포장하는 게 화장품 용기가 워낙 다양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전자동으로 잘 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1차 포장은 전자동으로 실시하지만 2차 포장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용기가 사이즈가 워낙 다양하니까 손으로 단박스에 넣고 또는 이제 용기가 접어서 그 박스 자체가 접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굉장히 좀 다양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 많죠. 그러면은 포장을 할 때도 보면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 안에 내지를 바닥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위에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용기 사이에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지 위치도 어디에다가 넣어야 되는지 그리고 이 단박스 안에 또 이제 그 하나 더 내지가 또 있는지 뭐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안에 골판지로 됐는 게 안에 또 하나 더 들어가죠, 그죠? 그러한 것들도 어떤 식으로 접어서 넣는지, 그리고 또 다 이 단박스에 다 넣고 나면 마지막에 마감 스티커를 붙이는지 안 붙이는지, 마감 스티커 위치도 어딘지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포장 공정을 표시해 놓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할 때는 사진까지 첨부해서 해놓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기존에 사용했던 표준품을 가져와서 포장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상세한 포장 공정을 보고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포장을 할 때 보면 내가 포장을 몇 개 해야 되는지 당연히 생산 수량이 적혀 있겠죠, 그죠? 자기 마음대로 뭐 포장재를 더 많이 갖고 와서 접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실시하면 안 되겠죠. 자, 세 번째 보시면 포장 작업을 하기 전에 포장 작업 관련 문서의 완비 여부, 포장 설비의 청결 및 작동 여부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우리가 1차 포장을 실시할 때 보면 이 포장을 하다가 이 기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러한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설비를 미리 점검을 하고 그리고 포장하려고 하는 용량만큼 그
검사를 실시해서 맞춰 놓겠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도 다 사전에 점검을 실시해야지만 됩니다. 자, 화장품 포장재의 정의라고 하면 우리가 1차 포장재, 2차 포장재, 2차 포장이라고 하면 우리가 단박스도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그 단박스를 넣는 대형 이 골판지 박스도 해당이 되고요. 이 골판지 박스에 넣고 나면 우리가 테이프 칠도 하죠. 이 모든 것들을 사실 화장품 포장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골판지 박스나 또는 스티커 이런 것들도 다 우리는 2차 포장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대형 골판지 박스나 스티커 이런 것들은 화장품 법령에 의해서 뭐 표기사항이 별도로 있다든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표기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은 1차 포장과 1차 포장을 담는 단박스에 어떤 식으로 표기사항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까지만 법령에서 표기사항을 규제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표기하지 않는 다른 대형 박스와 스티커 이런 것들은 표기사항을 안 하더라도 2차 포장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니은에 보시면 병의 청결성 확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1차 포장 용기를 의미하죠. 그 1차 포장 용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들어오면 사실 그 공장에서 제조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반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공급처를 관리를 굉장히 잘하죠. 깨끗하게 들어오도록. 일반적으로는 용기를 우리가 에어를 불어가지고 이 먼지를 제거하고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또는 뭐 정제수나 또는 뭐 알코올 이런 걸로 세척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 투명한 용기 같은 경우에는 안에 먼지가 조금이라도 있어도 잘 보이죠.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반품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특히 그 향수 용기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투명 용기를 많이 썼었는데 지금은 이 향수 시장에 보시면 투명 용기를 거의 안 쓰죠. 거의 색깔을 다 넣습니다. 왜냐하면 투명 용기를 사용하게 되면 이 향의 그 향도 사실 좀 빨리 그 산화가 되고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색깔도 잘 변해버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넣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먼지가 조금만 들어가 있어도 깨끗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눈이 좋아가지고 그걸 또 다 골라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은 투명 용기를 잘 사용하지가 않고요. 색깔 들어가는 용기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색깔 들어간 용기를 쓰는 이유가 안정성 부분에 문제도 있어서 사용을 한다라고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그 외에는 별로 중요한 건 없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포장 문서에 보면 제품명 그리고 또는 확인 코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확인 코드가 뭐냐면 우리가 이 벌크나 완제품을 만들 때 보면 그 제품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제품 이름을 쓰지 않고 그 우리가 번호를 부여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확인 코드라는 말이 뭐 확인 코드만 꼭 써야 된다 또는 제품명을 꼭 써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 회사 내 방침에 따라서 그 문서에 적혀 있습니다. 검증되고 사용되는 설비 당연히 그 검교정을 했는 설비를 사용을 하겠죠. 완제품 포장에 필요한 모든 포장재 및 벌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는 개요나 체크리스트. 우리가 이 제조소 안으로 입고시키려고 하면 당연히 그 포장재 번호까지 다 확인을 해서 입고를 시키겠죠. 자, 나머지 부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은요. 포장 작업 완료 후에 제조부서 책임자가 서명을 한다라고 되어 있죠.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작업 똑바로 했는지 안 했는지 마지막에 제조부서 책임자가 꼭 확인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공중 화장실 같은 경우에 청소를 하면 보면 항상 청소하는 사람 사인 따로 그리고 옆에 보시면 책임자 사인 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듯이 우리가 이러한 화장품을 만들 때도 어떠한 작업을 실시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측량을 할 때도 똑같습니다. 측량을 할 때도 책임자가 마지막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죠. 자, 우리가 화장품의 표시 기재사항 이 부분은 시험 문제에 항상 출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표시 기재사항에서 보면 최근에 바뀐 법령이 있는데요.
기존에는 보면 우리가 이 사용기한하고 제조번호, 항상 여러분들 제조번호하고 사용기한은 세트로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표시할 때 항상 같이 표시를 하잖아요. 그죠? 이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사용기한과 제조번호. 자, 기존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첫 번째는 1차 포장이라고 되어 있었고 두 번째는 1차 포장 또는 2차 포장이라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1차 포장에 우리가 이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을 표시하면 단박스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법령에 위배되는 게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이 법령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이 화장품 용기 1차 포장을 하고 그리고 다시 단박스에 포장을 했을 때에 이 용기에도 제조번호와 사용기한을 표시해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 단박스에도 2차 포장 단박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조번호와 사용기한도 반드시 표시하는 걸로 법령이 바뀌었습니다. 필수사항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1차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자, 2차 포장을 추가한 화장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1차 포장을 한 뒤에 2차 포장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 이 표시를 한다라는 뜻이고, 만약에 1차 포장만 하고 더 이상 2차 포장은 하지 않는다. 대부분 샴푸나 린스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러한 샴푸와 린스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항을 병에다가 다 표시를 해야지만 됩니다. 자, 1차 포장에 표시하는 거는 제품의 이름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영업자의 상호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영업자의 상호라고 하면 제조업자, 책판업자, 마판업자 세 개 다 표시를 해야 되죠. 마판업 같은 경우 세 개 다 표시를 하는 거고요.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자와 책판업자 둘 다 이름만 표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소까지 적으실 필요는 전혀 없죠. 그리고 화장품 밑바닥에 보면 제조번호하고 사용기한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개봉 후 사용기간이 있는 경우는 우리가 제조 요너리를 병기 표기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소비자가 화장품의 1차 포장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고형 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의 경우에는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비누 같은 경우에 보면 비누에다가 처음에 비닐이라든지 또는 부직포 같은 걸로 포장을 한 뒤에 박스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첫 번째 포장에는 1차 포장지가 비닐이나 랩, 부직포 이런 거 해당되죠. 여기에는 아무 표시가 없어도 상관이 없고요. 단박스에다가 모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비누를 만약에 3면 포장기로 돌려서 예쁜 비닐 봉투에다가 이렇게 담아서 나온다. 그게 끝이다. 이러면은 그 봉투에 모든 내용이 적혀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1차 포장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지금 여기 보면 제품에 내용물의 중량이 안 적혀 있죠. 그죠? 내용물의 중량이 없어요. 그래서 1차 포장의 내용물의 중량은 우리가 필수 기재 사항이 전혀 아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화장품에 보면 내용물의 중량이 다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실수를 잘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차 포장만 하거나 또는 1차 포장 후에 2차 포장을 하는 경우에 표시사항 전체 표시를 다 하는 거죠. 지금 보면. 자, 여기에서는 보면 영업자의 주소까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죠. 자, 내용물의 용량 또는 중량도 표시를 해야 되고요. 제조번호, 사용기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맞춤형 화장품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번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우리가 책판업자 같은 경우에 가격을 표시하면 화장품법 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성 화장품이라는 글씨 또는 도안을 반드시 표시를 하셔야 되고요.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도 표시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사용할 때의 주의사항, 공통사항과 그리고 또 개별사항도 다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 외에 우리가 표시해야 되는 사항. 자, 이 부분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겠죠. 자, 기능성 화장품 같은 경우에 효능, 효과, 그리고 용법, 용량
이것도 표시를 해야지만 되고요. 우리가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용법, 용량이 반드시 기재해야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기능성 화장품일 경우에 그렇습니다. 자, 성분명을 제품 명칭으로 일부 사용한 경우에 그 성분명의 함량, 이거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렇지만 방향용 제품은 제외한다. 즉 여기서 말하는 방향용 제품이란 우리가 방향제를 말하는 게 아니죠. 방향제는 우리가 생활화학 제품에 해당이 되고요. 공산품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는 향수를 말하죠. 향수나 또는 몸에 지니는 향낭이나 뭐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는 방향용 제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향수에 만약에 뭐 라벤더 향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출시를 했다면 라벤더 함량은 표시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만약에 라벤더 로션 이렇게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라벤더 함량이 얼만큼 들어갔는지 반드시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시험 문제 나올 때 어떤 식으로 나왔느냐면요. 화장품 용기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다가 뭐 알로에 베이비 알로에 로션 이런 식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알로에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함량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 되는 거고요. 베이비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와 영유아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존제 함량을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 되는 그게 시험 문제 나왔었어요. 그거는 한 번 더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표기사항에서는 시험 칠 때 보면 그림을 그려놓고 추정해서 정답을 적을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나오고요. 그리고 또 전성분에서 뭐 보존제를 찾는다든지 또는 향에 그 알러지 성분을 찾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그런 문제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인체 세포 조직 배양액이 들어있는 경우 그 함량이라고 되어 있죠. 요즘 이걸 가지고 많이 만들죠, 그죠? 요즘 갑자기 막 유행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자, 화장품에 천연 또는 유기농으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에는 자, 원료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자 기능성 화장품 중에서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에 해당되는 기능성 화장품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문구를 여러분들이 다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주관식으로 갈로갈로로 나왔었어요. 갈로 이렇게 주관식으로 출제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이 시험 문제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탈모, 여드름, 피부, 튼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8호부터 11호까지 찾기 힘드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갈로에다가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보존제의 함량을 적는 경우는 영유아나 또는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광고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해야지만 됩니다. 우리가 화장품의 유형에서 영유아용은 있지만 어린이용은 없죠. 그렇지만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라고 광고하려고 하면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바코드를 표시를 해야 되고요. 맞춤의 화장품은 바코드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때 제품의 명칭, 영업자의 상호는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점자 표시를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외국어를 적는다라고 하면 이러한 표시사항을 외국어로만 적으면 법령 위반이죠. 한국에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외국어와 한글을 병행해서 표시했다. 그거는 맞습니다. 자, 여기 부분 계속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부분이죠. 자, 소용량과 비매품에 대한 기재 표시 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비매품이라고 하면은요,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 우리가 시험을 하기 위해서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말합니다. 우리가 샘플로 돌리는 그러한 제품들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10ml 이하 소용량이라고 하면
뭐 아이라인이라든지 마스카라 같은 이런 소용량으로 담겨져 있는 그러한 제품들을 의미하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표시하는 내용이 화장품의 명칭 그리고 화장품 책임 판매업자 또는 마판업자의 상호만 적습니다. 우리가 10ml 이하가 아닌 10ml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제조업자와 책판업자 상호를 다 적었었죠. 그죠? 그렇지만 10ml 이하 소용량 같은 경우는 책판업자의 상호만 적어도 되겠습니다. 마판업자 같은 경우는 마판업자 상호만 적어도 됩니다. 자, 가격 부분에서는요, 우리가 비매품이나 견본품처럼 이걸 가격 대신에 적어서 나가도 되죠. 이거는 책판업자가 표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맞춤형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소용량으로 판매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격을 반드시 표시를 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공짜로 주는 샘플이라고 할지라도요, 즉 비매품이나 견본품이라고 할지라도 제조 번호와 사용 기한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자, 기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성분 시험 문제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 부분은 주관식도 많이 나오고 객관식도 많이 나왔었어요. 예, 엄청나게 중요해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제조 과정 중에 제거되어 최종 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은 성분. 우리가 중화 반응을 일으키면 안 적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은 귀찮아서 다 적으시더라고요. 자, 두 번째 보시면 원료에 들어있는 안정화제, 보존제 이거는 안 적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법이 보면 애매모호하게 적혀 있어요. 자, 그 효과를 나타내게 하는 양보다 적은 양이 들어있는 성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원료에 보면 대부분 정제수가 되게 많이 들어있죠. 뭐 부틸렌 글라이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많이 들어있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추출물에 대해서 우리가 전성분 표기하는 방법이 많이 바뀌어 버렸어요. 그죠? 기존에는 뭐 녹차 추출물을 뭐 100% 퍼담으면 녹차 추출물 100% 이런 식으로 해갖고 팔았었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물 100%, 물 98%에 녹차 2%를 넣어서 만약에 만들었다 이러면은 녹차 2%밖에 해당 안 되기 때문에 전 성분을 다 해체시켜가지고 적어야지만 되죠. 지금 2번에도 보면 그 효과를 나타내는 양보다도 적은 성분인 안정화제, 보존제는 빼는 거고 그러면 얘보다 많은 성분은 또 전성분을 다 풀어갖고 적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렸죠. 다른 나라에도 보면 지금 이 법령이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성분 적는 게 많이 좀 바뀐 것 같아요. 중국은 보면 안정화제, 보존제 다 적어야 되는데요. 무조건 다 적어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안 적어도 돼서 뭐 전성분에서 빼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뭐 원료에 파라벤이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빼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수출할 때는 그렇지가 않죠. 자, 세 번째 보시면 10초가 50 이하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0초가 50 이하인 경우. 그러면은 10 이하는 금방 배웠죠? 10 이하는 뭐만 표시했죠? 우리가 1차 포장에 표시하던 거랑 똑같은데 보면 이 영업자의 상호를 적을 때 보면 제조업자는 적을 필요가 없도록 되어 있죠. 책판업자 또는 마판업자 상호만 적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50을 넘어서면 그러면은 초과인가요? 50을 초과했을 때는 그러면은 무엇을 표기하느냐? 전성분을 다 표시해야 되죠, 그죠? 모든 걸 다 표시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크림은 50이라서 전성분은 표시를 안 해도 괜찮죠. 그런데 3번에 보시면 반드시 표시해야 되는 사항이 있어요. 3번에 보시면. 그러면 일부만 전성분에 표시를 하면 너무 지저분하고 짜증나죠. 그래서 크림의 대부분 전성분을 다 표시하는 분들이 요즘은 좀 많은데요. 근데 어떻든 50 크림까지는 전성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51부터
전성분을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 전성분이 생략되는 10에서 50까지에 해당되는 요 사이즈에서는 그 일부 성분은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일부 성분은 무엇이냐? 자, 보시면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있는 인산염, 그리고 과일산, 그리고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했는 기능성 성분, 그리고 사용 기준을 고시한 화장품의 원료. 뭐예요? 사용 한도가 있다는 뜻이죠. 그죠? 사용 한도가 있는 원료. 사용 한도 뭐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존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보존제 써야 돼. 기능성 성분 써야 돼. 그리고 색소 넣어야 되고 아하 성분을 넣어야 되고 그럼 너무 지저분하죠. 그죠? 전성분에서 일부만 적으면 전성분 부분이 표기사항 자체가 너무 더럽게 보이기 때문에 그냥 사람들이 짜증나서 다 적는 경우가 가끔 있다. 그냥 그렇게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10에서 50 사이에는 요 성분만 적고 나머지는 생략이 다 가능하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주관식으로도 나오고 객관식으로도 나오고 시험 문제에 어마무시 나왔었죠. 금박, 금박은 솔직히 금가루 이렇게 적어도 다 맞다 해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박으로 외우세요 이제는. 그리고 아하 성분. 아하 성분은 숙제, 종류가 어떤 게 있는지 조사를 해봅니다. 왜? 시험 치면 아하 이렇게만 나오진 않죠. 아하 성분을 다른 말로 바꿔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시트릭 애시드 뭐 이런 식으로 적어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는 어떤 성분이 있는지 우리 상권에서 배웠습니다. 상권에서 배웠기 때문에 상권에 나오는 내용을 참고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외우신 분들은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에 바뀐 법령이 어떤 게 있느냐 하면요. 우리가 빠마약 같은 경우에 헤어에만 사용하는 빠마약이 있었는데 최근에 속눈썹용 빠마약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도 새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전성분 표기사항도 별다르게 있습니다. 새롭게 생긴 건 시험 문제에 꼭 출제가 되죠. 그죠?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50을 넘어서면 즉 51부터는 전성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었고 50까지는 전성분을 표시 안 하고 요 성분만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전성분을 무조건 다 표시해야 되는 성분이 두 가지가 고시됐어요. 속눈썹용 빠마약하고 외음부 세정제는 10에서 50 사이일 때 전성분을 모두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성분을 다 표시해야 된다. 이거 시험 문제 저는 나올 것 같아요. 외음부 세정제는 내지는 속눈썹용 빠마약을 그림으로 딱 그려놓고 나올 것 같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제가 친절하게 이 아하 성분을 또 밑에다 또 적어놨네요. 또 새로 제가 개편하면서 적은 것 같습니다. 숙제를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가 제가 적었지 않습니까? 이 아하 성분은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골라낼 수 있을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돼요. 너무 정확하게 안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단지 시트릭 애시드 요거는 정확하게 좀 외워두시는 게 좋겠죠. 자, 우리가 보면 아하 성분하고 바하 성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제가 또 한 번 더 친절하게 좀 풀어가지고 적어놨는데 이 아하 성분은 수용성 성분이고요. 바하 성분은 지용성 성분입니다. 바하 성분의 대표적인 게 살리실릭 애시드가 있죠. 우리 지금까지 배웠는 내용에서는 살리실릭 애시드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기능성 성분에서 여드름 부분에서 아하는 고시가 안 돼 있는데 바하에서 살리실릭 애시드가 고시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여드름 같은 경우에 보면 우리가 여드름 생기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나요? 자, 모공에 보면 우리가 모공에 이렇게 피지 주머니가 있죠. 그죠? 그리고 피지도 분비돼서 모공으로 나와. 그리고 각질 같은 경우는 각질이 이 모공 안쪽까지 이렇게 있어요.
그럼 각질은 매일매일 탈락되죠. 매일매일 탈락되는데 이 모공 쪽에도 각질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 기름이 여기 막고 있으면 모공에 기름이 막아, 각질이 막아, 이렇게 막아버리면 진공 상태가 되면 여드름이 이렇게 쑥 커져 버리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 수용성은 이 모공에 있는 피지 때문에 뚫고 못 들어가죠. 그죠? 뚫고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용성인 살리실릭 애시드를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공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기능성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고시를 해 놓은 거죠. 자, 인산염 혹시 모르실까봐 제가 친절하게 한번 적어봤는데 안 외우셔도 됩니다. 자, 우리가 포장에 기재 표시해야 되는 기타 사항이 어떤 게 있는지 제가 풀어놨죠. 식약처장이 보면 정하는 바코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에서 효능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성분, 그리고 앞에서 한번 나왔죠. 그죠? 제가 풀이해놨는데 앞에는 제가 너무 친절하게 미리 적어놔가지고 반복이 돼버렸네요. 자, 성분명을 제품 이름으로 사용했을 때 함량, 향수는 해당이 안 된다. 헷갈리시는 분은 여기다가 향수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겠죠. 인체세포 조직 배양액의 함량, 그리고 천연과 유기농의 함량, 수입 화장품인 경우에는 제조국의 명칭, 제조회사명, 그리고 그 소재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나오면 뭐가 잘 틀리냐 하면요. 우리가 수입했는 경우에 우리가 완제품을 수입했을 때는요, 우리가 뭐 중국 제품인지 미국 제품인지 나라의 그 이름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뭐 벌크 제품을 갖고 와서 한국에서 충진했다 이렇게 되면 메이드 인 코리아로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수입했는 국가의 그거는 국가 명칭은 사용을 안 해도 됩니다. 제조국의 명칭이라고 하는 거는 뭐 메이드 인 차이나 이 메이드 인 코리아 표시하는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탈모, 여드름, 피부 장벽, 튼살은 질병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 아님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되어 있고요. 영유아와 어린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보존제의 함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화장품의 표기사항을 보면 50 밑으로는 생략되는 게 되게 많았죠. 50 밑으로는 전 성분을 다 생략할 수 있는데 10과 50 사이에는 일부 성분은 넣었어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10 밑으로는 다 생략이 가능했죠. 전 성분 하나도 안 적죠. 주의사항도 안 적어요. 그죠? 근데 주의사항은 10과 50 사이에는 생략이 안 돼요. 다 적어야 됩니다. 우리가 위에서 생략된다라고 했는 거는 전 성분만 생략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그러면 화장품 용기에 생략했는 성분 있죠. 적기에는 적는 부위가 너무 적어가지고 일부 생략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도 생략이 됐다 할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이 포장의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반드시 적어가지고 우리가 이 전화를 해서 물어본다든지 또는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꼭 해놔야 되죠. 특히 마파넛 같은 경우에는 뭐 그 가게에다가 붙여놔도 됩니다.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을 판매업소에 늘 갖추어 두어야만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아까 제가 외국어하고 같이 기재할 수는 있지만 한글로 안 적으면 안 된다라고 했고요.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는 사실 한글로 안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근데 내수용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한글로 적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의 전성분을 표시할 때는요, 표준화된 일반명을 사용한다. 표준어 명칭에 해당되고요. 외국어로 표시할 때는 인기명이라고 해서 INCI 명칭으로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죠.
자, 화장품 가격은 책판업자는 표시하면 절대로 안 되고 마판업자만 표시를 할 수 있다. 비매품인 경우는 가격 대신에 비매품이라고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요. 자, 여기에 보시면은 자, 다단계로 판매하시는 분도 있고 뭐 방문 판매하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방문 판매하는 경우에도 보면 판매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우리가 일반 화장품 같은 경우에 보면 방문 판매하시는데 보면 제품에 요즘은 다 붙어 있죠, 그죠? 판매하는 사람이 가격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말은 즉 표시해야 될 의무자가 표시하지 않으면 제재는 표시해야 될 의무자가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표시 의무자 이외에 화장품 책판업자라든지 제조업자가 가격 표시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죠. 자, 판매 가격 표시 의무자는 매장 크기와 상관없이 가격 표시를 하지 않으면 판매를 하거나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하거나 진열을 해도 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매 매장 같은 경우에 가면 가격 표시를 다 해놓죠, 그죠? 우리가 마트에 가도 그렇고. 자, 가격 표시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뭐 스티커로 붙여도 되고, 목에다가 끈 달아가지고 뭐 붙여도 되고, 앞에다가 뭐 판으로 이렇게 뭐 붙여놓는 경우도 있죠. 너무 작아가지고 일일이 붙이기 불편한 그런 경우는 그런 식으로도 표시가 가능합니다. 자, 밑에는 제가 쉴 데 없이 한번 적어봤는데 뭐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거 화장품법이 아니라 가지고 우리가 이 단위당 가격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요, 이 작은 매장은 해당이 안 되고, 이제 큰 가게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마트나 홈플러스 뭐 이런 데 가면은, 이렇게 적혀 있죠. 단위 가격 표시에 의무제로 해가지고, 고용비누 뭐 개당 가격 또는 샴푸 300ml씩 팔면 100ml당 가격이 얼마인지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냥 알고 계시라고 뭐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이건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자, 바코드는 우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그러한 표준 바코드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바코드 부분에 보시면은 자, 앞에 국가 식별번호 880, 우리나라는 880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업체 식별 코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품목, 그 다음에 검증번호, 이런 형태로 바코드는 되어 있습니다. 바코드 부분에서는 우리가 시험 문제가 어떤 게 많이 나오냐면 지금 요 2번 부분, 자, 내용량이 15 이하 인 경우에 우리는 이 바코드를 생략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16부터 우리가 바코드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16부터 표시. 15 이하는 생략. 그리고 견본품이나 시공품, 뭐 비매품 이런 것들은 표시 안 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죠. 뭐 견본품에 바코드가 표시되어 있으면 뭐 우리가 마트 나갈 때 금액을 계산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 마트에서 샀을 때 보면 보너스로 공짜로 끼워주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바코드가 안 찍히게 그 위에다가 다른 걸 이렇게 붙여버리죠. 그죠? 그런 형태로 바코드가 찍히면은 금액이 계산되기 때문에 바코드를 공짜는 생략할 수 있다. 반드시 15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5 이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바코드 표시는 누가 하느냐? 책임 판매업자가 반드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판에서는 바코드를 사용 안 한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바코드를 표시할 때 보면 대부분 검정색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바코드를 뭐 형광색으로 한다든지 또는 흰색으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바코드가 인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색깔 부분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됐었어요. 뭐 노란색, 흰색, 형광색 이런 것들은 바코드가 인식이 되지 않습니다. 자,
화장품 포장의 표시 기준 및 표시 방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표시 방법은 여기에서 그냥 좀 주의 깊게 뭐 한 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뭐 객관식에 나오면 뭐 좀 쉽게 나오기 위해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2번하고 2번, 3번, 4번을 주의해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특히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2개 이상의 제조소에서 생산된 제품, 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벌크 제품을 생산하고 한 군데는 충진만 했어요. 그러면은 제조업체는 하나만 하나는 생략하고 하나만 표시를 해도 됩니다. 2개 다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뜻에 해당이 되고요. 자, 우리가 이걸 표시하는 방법, 이것도 우리가 전성분 표기하는 부분 위에 부분과 포함해 가지고 객관식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전성분 부분은 글자 사이즈를 법적으로 지정을 해놨어요. 자, 5포인트 이상 반드시 사용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전성분만 그렇습니다. 주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해당되지 않고요. 전성분은 반드시 5포인트 이상 사이즈에 맞춰서 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했는 원료의 함량이 1% 이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순서에 상관없이 표시를 해요. 왜냐하면 함량은 우리가 사용되는 그 원료의 함량이 많은 것부터 순서대로 우리가 표시를 하거든요. 전성분은 순서대로 표시한다. 함량 순서대로. 함량 순서대로. 전성분은 함량 순서대로 표시하는데 1% 이하인 경우에는 순서와 상관없이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1%도 해당이 되죠. 1%도. 그래서 향료하고 그다음에 향료 안에 들어있는 알러지 성분 같은 경우에 순서를 뭐 짬뽕으로 적어도 된다는 거예요. 1% 자기들끼리 짬뽕으로 적어도 됩니다. 자, 혼합 원료는 혼합된 개별 성분의 명칭 및 기재 표시를 해야지만 되고요. 이 혼합 원료에서 사용된 보존제나 또는 안정화제 같은 경우는 표시하지 않아도 되죠. 그 다음에 색조 화장품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립스틱이나 또는 샤도우 또는 뭐 매니큐어 제품 이런 것들 보면 우리가 왜 색깔 조합할 때 보면 같은 색소가 들어가는 경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주황색이다. 그러면 주황색은 보통 빨간색하고 노란색하고 혼합돼서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도 들어가고 노란색도 들어가고 뭐 또 다른 색깔도 살짝 넣을 수도 있겠죠. 뭐 다양하게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조합돼 가지고 색깔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색깔을 그냥 쫙 다 나열을 해가지고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플러스 마이너스 뭐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뜻에 해당이 되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를 해서 모든 색소 성분을 다 한꺼번에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착향제는 향료라고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자, pH 조절을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또는 중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 비노화 반응을 일으켰을 때 이러한 성분들은 날아가고 없죠. 이럴 때는 기재 표시하지 않아도 된다. 자, 마지막 7번 부분에 보시면 뭐 비밀로 붙여야 되는 성분이 있는 경우에 식약처장한테 인정을 받으면 뭐 기타 성분으로 기재 표시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조항이 있지만 이거는 처장님이 허락을 잘 안 해주죠, 그죠? 사실 뭐 비밀로 숨기고 싶은 성분들이 뭐 회사마다 노하우로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냥 이런 게 있다 하는 거 객관식으로 나올 수 있겠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뭐 별로 중요하진 않지만 자, 내용물의 중량. 자, 내용물의 중량 때문에 이거는 앞에서 한번 나왔을 때 우리가 계산하는 게 있었죠. 밀리리터를 그램으로 바꾸거나 그램을 밀리리터로 바꿀 때 비중은 항상 시험 문제 나오기 때문에 비중까지 표시돼서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하장 비누는 자, 보시면 건조 중량과 수분 포함 중량이 있네요. 자, 수분 포함 중량과 건조 중량 둘 다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실제 내용량은 건조 중량에 해당이 됩니다.
실제 내용량은 건조 중량에 해당이 되고요. 수분 포함한 중량과 건조 중량 둘 다 표시해야 된다. 건조 중량이 실제 내용물의 중량이다.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자, 제조번호 표시하는 거 앞에서 제가 설명을 했었고요. 사용기한 또는 개봉 후 사용기간. 자, 이런 식으로 적기도 하고 또는 개봉 후 3개월, 개봉 후 6개월 이렇게 글로 적어도 되고 또는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해도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능성 화장품의 표시는 기능성 화장품이라고 글씨로 적어도 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도 되겠습니다. 그림은 뭐 작게 적든 크게 적든 사이즈는 법적으로 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 마음대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장품 표시 광고. 자, 정의에서 보시면 표시라고 하면 화장품 용기나 포장에 문자, 숫자, 도형 이러한 것들을 표시하는 것을 말하고요. 자, 광고라고 하면 여기에 보시면 음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말로서 설명하는 것도 광고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밑에 있는 제14조 법령에 관련된 거는 그냥 가볍게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정의가 나오는데요. 자, 실증 자료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 요거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습니다. 표시 광고에서 주장한 내용 중에서 사실과 관련한 사항이 진실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작성된 자료를 실증 자료라고 하고요. 자, 실증 방법은 실증 자료를 내려고 하면 어떻게 실험을 했는지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적혀 있는 게 실증 방법, 인체 외 시험, 실험실의 배양 접시, 그러니까 사람한테서 채취를 해서 배양 접시에 담아서 실험을 하는 걸 말하죠. 인체 외 시험, 이것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실험한 거는 인체 적용 시험, 사람한테서 분리해 가지고 배양 접시에서 실험을 실시한 거는 인체 외 시험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시험 기간, 시험 계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있는 세 가지가 매우 중요하겠죠. 항상 정의는 중요하기 때문에 주관식에서 단답형으로 출제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실증 자료에 관련된 건데요. 우리가 표시 광고를 할 때 여드름성 피부에 적합하다라고 광고를 하려면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하고 자, 항균 같은 경우에도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하면 자료를 제출하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도 인체 세정용 제품에만 해당이 되고요. 인체 세정용 제품이 아니고 씻어내지 않는 제품은 항균이라는 말을 화장품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자, 노화에 관련된 거는 인체와 인체 외 시험 둘 다 해당이 되죠. 이런 것들은 별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외워두셔야지만 돼요. 노화에 관련된 거. 그 외에는 다 인체 적용 시험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시면은요, 실증 자료가 실증 자료로 쓰일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시면 자, 소비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거는 실증 자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드름 개선 이렇게 화장품에 대해서 광고를 했는데 난데없이 특허 자료를 제출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해당이 되지 않죠. 그리고 원료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도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화장품에 관련돼서 실증 방법을 제시하고 실증 자료를 제출을 하셔야지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우리가 광고에서 무파라벤 뭐 이런 광고들 되게 많이 쓰시죠, 그죠? 자, 이런 경우에 제조 과정에 특정 성분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제조 관리 기록서나 원료에 관한 시험 자료를 제출한 경우, 자, 이런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요.
우리가 이 무파라벤이라고 광고하면 파라벤이 안 들어있다는 실험을 했는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지만 가능하죠.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는 시험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제조관리 기록서에 실제로 내가 파라벤을 안 넣었다라는 거를, 제출하게 되면, 뭐, 어느 정도는 봐준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부분적으로 상관이 있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렇게 걸렸는 경우에는요, 무파라벤이라고 하면 파라벤에 대해서 시험 자료를 안 들었다는 걸 시험했는 시험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시험 결과의 요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우리가 왜 의사나 또는 연구기관에서 개발했어요 뭐 이런 말들 사용 못하죠, 그죠? 얼마 전에 거래처에 그 대표님이 의사님이셨는데 이분이 산부인과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라 가지고 자기가 개발했던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개발해서 판매하는데 자기가 의사잖아요, 사장이. 그래서 자기가 개발했다고 이렇게 적었는데도 불구하고 의사라는 이유로 형사 처벌까지 받으셨더라고요. 되게 엄격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법령 보면 되게 웃기는 게 제약회사에서 화장품 만들어서 일반 화장품 만들어가 팔 때 보면 회사 이름이 제약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더 사람들한테 신임을 주잖아요. 이거 의사 광고하는 것보다 그게 더 신임 있는 것 같아요. 요즘 뭐 폭발적으로 판매가 되던데 보니까 저는 좀 그것도 법령에 좀 제재했으면 좋겠어요. 매우 기분 나빠요. 공정하게 똑같이 경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인체적용 시험에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 그냥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중요하진 않아요. 아까 인체 외 시험은 배양을 한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죠. 자, 여기 보시면 화장품 표시 광고 범위 및 준수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광고 매체에 관련돼서 이렇게 다양하게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팁에 보시면 영유아 및 어린이 화장품임을 포장에 표시하는 경우 무조건 안정성 자료 다 제출을 해야지만 되죠. 영유아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이다 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는 1번에서 6번까지 다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 광고 또는 실현에 의한 광고도 해당이 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왜 뭐 애기 놓고 가는 데를 뭐라 부르죠?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게 가면 보통 이제 그 영유아 애기들한테 이렇게 막 마사지를 해주고 막 이런 실현 같은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실제로 영유아용 화장품으로 허가를 안 받았지만 이렇게 영유아한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직접 이렇게 실현하는 이러한 방법을 보여주는 것도 다 안정성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1번에서 5번까지 자료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차이점을 보시면은요, 실현하거나, 방문으로, 방문 판매할 때, 어린이도 사용해도 돼요. 이렇게 했을 때는, 안정성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안정성 자료가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방문 판매할 때 보면, 순한 화장품, 천연 화장품, 이런 것들을 어린이가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이 어린이 영유아 화장품 같은 경우에 안정성 자료를 제출하라는 이 까다로운 법령 때문에 거의 대부분 좀 많이 사라졌죠, 그죠? 어린이 영유아용 전용 화장품이 그게 조금 안타깝습니다.
자, 영유아 및 어린이 제품의 안정성 자료는 어떤 게 있는지 앞에 나왔던 거 한 번 더 작성해 봤습니다. 이거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게 나온다면 중간에 갈로갈로로 출제가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안정성이나 효능 효과, 뭐 제조 방법 이런 식으로 갈로갈로가 출제가 될 걸로 저는 예상을 합니다. 아마 주관식으로 출제가 될 것 같고요. 점수도 굉장히 높은 걸로 그런 형태로 출제가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화장품 표시 광고 시 준수사항. 자,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명칭, 효능, 효과 이런 것들은 절대로 표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의약품으로 인식했을 때에 이거는 굉장히 법령이 위반했을 때 굉장히 크죠, 그죠? 의약품법 위반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 두 번째 보시면 기능성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 이러한 것들을 허가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법으로 표시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에 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의료기관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추천했다, 연구했다, 개발했다 이런 말들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외국 제품을 국내 제품으로 또는 국내 제품을 외국 제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도 하면 안 되고요. 저도 이런 거 몇 번 봤었는데 꼭 외국 제품인 것처럼 작성한 그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외국과의 기술 제휴를 안 했는데 기술 제휴했는 것처럼 표시 광고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화장품에 최고, 최상 이런 말들 절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또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이거 참 애매모호한 법이죠, 그죠?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다. 보통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화장품 판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든데요. 동종 업계에 동종 제품을 판매하는 그러한 영업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아주 사소한 그런 문구나 이런 걸로 신고를 하면 우리나라 책에는 좀 웃기더라고요.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뭐 식약처로 가면 식약처는 귀찮은지 아니면 뭐 화장품 부서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동네 보건소로 보내더라고요. 보건소로 보내면 보건소에서 또 연락이 와가지고 당장 삭제 안 하면 뭐 신고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협박하고 네, 이게 뭐가 문제냐고 물어도 무조건 삭제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좀 그런 건 좀 개편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든 이 7번 문구 때문에 광고할 때 좀 많이 힘들죠. 자, 품질 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광고하거나 또는 화장품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 대부분 의약품법 위반에 해당이 되겠죠. 그런 형태로 광고할 수가 없습니다. 뭐 먹을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안 되죠. 저속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표현, 도안, 사진 이런 것들도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거. 우리가 보면 뭐 이렇게 피부병, 여드름 되게 심한 거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뭐 그 성에 관련된 거 뭐 이러한 것들도 다 사진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가공품이 함유된 화장품임을 표현하거나 표시 광고도 할 수 없고 이거는 또 우리가 화장품 원료로 사용할 수도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됐었어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참 별별 게 다 나오죠. 자, 사실 유무와 관계없이 다른 제품을 비방한다고 의심이 되는 표시 광고를 하지 말 것. 요즘 이런 거 상당히 많죠, 그죠? 본인이 처음 화장품 만들어서 판매하면서 타사 제품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타사라고 쓰니까 자꾸 걸리니까 이제 자사 제품, 자사 타 제품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광고를 하더라고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다른 회사 제품하고 비교해가지고 다른 회사 제품을 비방하는 이런 형태의 표시 광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방 화장품에 관련돼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이 한방 화장품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굳이 뭐 외워야 된다라고 한다면 이 1번 부분이죠. 1번 부분에 보시면 1mg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방 화장품이라고 표시한다. 뭐 얼만큼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고농축을 사용을 하겠죠. 예. 그래서 한방 화장품은 1mg 이상, 이거 외에는 별로 중요한 거는 없어요. 자,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의 포장 표시.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 화장품은 PVC하고 폴리스티렌 폼은 사용할 수가 없죠. 객관식, 주관식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포장재의 공간 비율을 한번 볼까요? 자, 포장재의 공간 비율 때문에 사실 화장품이 세트 화장품이 많이 사라져 버렸고요. 뭐 기획적으로 뭐 가끔씩 만들어도 꼭 신고하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요즘은 거의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띠른 놈이야 나눈 놈이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사라지다 보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이 포장 용기를 소비자가 선택해서 사도록 만들어 놨죠. 그래서 뭐 100원이나 1000원 뭐 이런 식으로 내도록 해가지고 세트 포장을 해서 나가는 경우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인터넷 보면 요즘 그게 붐이라 가지고 선물용 포장을 별도로 해준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종이 박스나 이런 부분들이 선물하기에 좀 예뻐 보이도록 그런 식으로 만드는 데도 좀 많은 것 같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 단위 제품은 한 개씩 포장되는 거예요. 밑에 종합 제품은 세트 포장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단위 제품 같은 경우에 인체 세정용은 15%, 두발 세정용 15%, 그 외의 화장품은 10%라고 되어 있어요. 즉, 씻어내는 화장품은 15%, 그 외의 기초 화장품들은 10% 이하로 되어 있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크림 같은 경우에 보면 박스에 딱 들어붙어 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있잖아요. 공간이 거의 없죠, 그죠? 그 정도로 해야지만 10% 이하가 나옵니다. 완전히 붙여서 만들었을 때 그래요. 자, 종합 세트 포장 같은 경우에 보면 25% 이하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완충제를 사용했을 때 보통 뭐 갯도바시 뭐 이런 말들을 많이 쓰시는데 이 완충 받침대를 썼는 경우에는 2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시험 문제 딱 한 번 나왔었고요. 다시 출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향수 같은 경우에는 보면 없어요. 법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식약처에 물어봤었는데 그러면 가대 포장해도 되나요? 이러니까 머뭇머뭇거리시면서 말씀을 못 하시더라고요. 네, 향수는 가대 포장을 해도 법령이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있어 보이게 해야 되나? 아니면 향수는 대기업만 하기 때문에 그런가요? 어떻든 아주 멋진 법인 것 같아요. 자, 포장 횟수는 2차 포장 내로 가능하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2번 포장까지밖에 안 된다. 우리가 화장품 용기 포장하면 첫 번째 한번 포장했죠. 그 다음에 얘를 박스에다가 집어넣죠. 단박스에다가 이렇게 하면 2차 포장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종합 세트 포장을 한다. 이랬을 때에 화장품 용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지만 요게 1차 포장, 2차 포장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세트 포장에다가 단박스 포장되는 박스 채로 이렇게 넣게 되면 1차, 2차, 3차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포장 횟수는 2차 포장 이내로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번 포장한다는 뜻이에요. 2번. 꼭 기억을 하시고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쭉쭉쭉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요. 뭐 필요할까 싶어서 밑에 거 적어봤지만 뭐 이런 거는 밑에 거 이런 거는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서 뭐 별반 안 보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이건 친절하게 제가 그냥 한번 적어봤습니다. 그냥 화장품 법령하고는 상관없는 법이죠, 그죠? 그렇지만 모든 제품에는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도 해당이 됩니다. 들어갑니다. 포장 용기의 재사용, 요즘은 환경 문제 때문에 재사용에 관련돼서 많이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 이거는 참 하기가 참 상당히 힘들죠. 실전에서 적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그죠? 예, 재사용하려고 하면 뭐 세척이나 이런 비용도 상당할 것 같고, 세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예, 화장품 내용물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실전에서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실전에서는. 그래서 요즘은 뭐 리필 용기 이렇게 해가지고 겉은 종이고 안에는 뭐 비닐로 됐는 그런 용기로 포장해서 주시는 데도 많고요. 좀 다양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일회용 포장해 하기도 하고, 또는 뭐 본인이 용기를 갖고 오면 뭐 다시 포장해 준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포장에 관련돼서 이 부분은 뭐 화장품 중 색조 화장은 뭐 100분의 10 뭐 이런 식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안 해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화장품 부분만 찾아가지고 한번 적어봤습니다. 자, 포장재의 등급 표시. 자, 분리 불가능이란 소비자가 별도의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는 라벨, 마개, 뭐 잡자재 이런 것들을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이 되고요. 마개 및 잡자재를 몸체에서 완전히 분리해야만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이 경우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예, 조금 애매모호하게 제가 적어놨네요. 다음 각호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라는 뜻이에요. 생활화학 제품 및 살생 물제의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어린이 보호 포장에 관한 안전 기준의 준수, 이것도 우리 화장품에 해당되죠, 그죠? 안전용기 포장이라고 우리 나오잖아요. 이 경우에 특수 포장을 위해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 이런 경우는 분리 불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 용기 위에 그 뭐죠, 펌핑이나 뭐 이런 부분 보면 플라스틱하고 안에 철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사실 분리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죠, 그죠? 이런 것들은 분리하고 싶어도 분리가 안 되는 경우는 그냥 분리 불가능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에 해당이 돼요. 자, 나에 보시면은 복합 재질이란 두 개 이상의 소재,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 등의 방법으로 복합된 재질을 말합니다. 아까 제가 왜 얘기했던 그 겉은 종이고 안에는 뭐 비닐로 된 뭐 리필 봉다리 뭐 이런 것들을 복합 재질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첩합, 라미네이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자, 지지체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개선할 목적 또는 새로운 기능을 부과할 목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필름 또는 지지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맞붙이는 것을 우리는 첩합이라고 하고요. 첩합은 아까 그 종이하고 알루미늄하고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된 걸 첩합. 도포, 금속, 직물, 종이 등의 편면 또는 양면을 공기, 물, 약품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캘린더링, 압출, 담금, 분사, 칠 등의 가공 방법에 의해서 표면을 도료, 피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 계면활성제나 이런 그 드럼통 용기 안쪽에 보면 그 화학 물질끼리 반응을 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안에 이렇게 그 표면이 코팅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도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거 둘 다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그 객관식 형태로도 출제가 됐었고요. 주관식으로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평가 기준에서 보면 재활용이 우수하다, 최우수하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재활용이 어려움, 재활용이 보통이다 이런 말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이제 환경 부분 때문에 우리가 화장품에 표시하는 부분이요, 상당히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작은 업체들은 해당이 안 되니까 그나마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평가 기준은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시험 문제 출제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출제될 가능성도 저는 낮다고 보고 있어요.
밑에 있는 부분도 제가 화장품에 관련된 것들만 따로 찾아가지고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예, 제가 쓸데없는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시험 문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봐두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 한번 적어봤습니다. 유리병 같은 경우에 보면 예, 재활용이 우수한 게 무색, 갈색, 녹색 이렇게 해당이 되죠. 요거 세 가지는 꼭 한번 예, 봐주시면 좋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거는 뭐 읽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화장부법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참고하라고 제가 그냥 적어 놓았습니다. 자, 참고 자료 예시로 제가 해놓은 건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원료에 관련된 품질 성적서에 해당이 됩니다. 보시면 제품명에 녹차 추출물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제품 코드 번호 적혀 있고 그 다음에 이 인기명도 적혀 있죠. 네, 영어로 표준어 명칭도 적혀 있고 그 다음에 로트 번호도 있고 제조일자, 사용기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조업체 이름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COA 같은 경우에는 앞에 항목을 한번 보시면 성상, 뭐 액체냐, 아니면 뭐 겔 타입이냐, 뭐 이러한 예, 뭐 분말 타입이냐 이런 것들을 적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향치, 냄새가 있나 없나 예, 이러한 것들을 적죠. 약간의 특이치가 있다, 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적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향기를 표현해서 적는 건 아니고요. 자, pH 같은 경우에는 시험 기준을 업체마다 정하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화장품 같은 경우는 3에서 9 이렇게 있는데 원료 같은 경우에도 자체 자기들이 만들 때 기준을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4.5에서 6.5 사이가 나오면 예, 적합으로 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사이에 나오면 무조건 적합인 거예요. 자, 비중도 나와 있고요. 우리가 비중은 우리가 알코올하고 물하고 비교를 해보면요. 물은 100ml랑 100g이랑 똑같아요. 예, 가장 기준이 되는 거죠. 근데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보면 100ml가 무게로 달면 대략 한 80? 네, 80에서 한 85 사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예, 대략 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예, 비중 차이가 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향수 같은 경우에 보면 밀리리터로 많이 담잖아요. 근데 이제 밀리리터 병에 100ml 병에 100을 담고 싶은데 무게로 재보면 예, 무게가 되게 가볍게 나와요. 그래서 비중을 측정을 해가지고 예, 담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굴절률. 굴절은 액체에만 우리가 굴절이 되죠. 빛이 액체를 투과하는 건데요. 이게 혼탁할수록 예, 그 굴절이 잘 안 되겠죠. 그래서 굴절률이 나오면 아, 액체구나, 좀 맑은 색에 가깝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납순, 비소 뭐 이런 것들은 검출되면 안 되겠죠. 불검출. 그 다음에 미생물, 미생물 한도도 나와 있어야 되는데 밑에 표시가 되어 있네요. 100개, 뭐 100개보다 뭐 약간 더 많을 수도 있고 예, 100개 근처로 나오도록 이렇게 하겠죠. 근데 대부분 화장품에서는 세균, 진균이 검출이 잘 안 되도록 하죠. 불검출. 뭐 조금이라도 나오면 배양이 되니까. 그래서 지금 원료에 보면 네, 적합은 이렇게 정해놨지만은 실제로는 예, 불검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 기준은 이거를 제조하는 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회사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결과를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항목들이 있는 것들이 다 품질 성적서 중에서 COA에 해당이 되죠. 자, 여기는 녹차 토너 벌크 제품. 벌크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우리가 충진하기 전에 벌크 상태이거나 또는 그 맞춤형 화장품으로 우리가 납품할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품질 성적서를 납품하기도 하죠. 지금 이게 그 여러분들 보통 그 COA하고 MSDS는 항목이 어떤 게 적혀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요. COA는
보면은 우리가 일반 이제 기본적인 pH나 뭐 점도 뭐 이런 것들 뭐 미생물 함량 그리고 성상이나 향치 이런 것들이고요. MSDS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주의사항이 좀 많아요. 뭐 위험에 관련된 내용, 응급조치 방법 뭐 이런 것들 나오면 MSDS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든 이러한 것들을 다 합해가지고 우리는 품질 성적서라고 부르고 있어요. 자, 품질 관리 시설 및 기기의 예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화장품 제조사에서 지금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죠. 품질 관리할 때 사용하는 것들도 있고요. 여기에서 시험 문제에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뭐 완벽하게 외워야 된다 이런 건 아니고요.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이렇게 짝을 지어 놓고 틀린 것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읽었을 때에 대략 이거 맞춰 들어가겠다라고 싶은 거는 쉬운 것들은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시고요. 조금 어려운 것들은 한 번 더 보셔야지만 되겠죠. 이거 시료용에 녹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열기 열을 가하는 난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열기 시료용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점도는 점도라는 말 똑같이 나오죠. 용점, 응고점 똑같은 말 나오는 거는 시험 문제 절대로 출제를 안 하겠죠. 자, 시험 문제 어떤 게 나왔냐 하면요. 자, 대시게이터 이거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대시게이터와 이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떻든 대시게이트가 정답이었는데요. 우리가 이 대시게이트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그 비누를 건조 중량을 측정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대시게이터 이렇게 딱 치시면은요. 대시게이트가 어떻게 생겼냐 하면 밥통같이 생겼어요. 이렇게 밥통같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채반이 딱 있어요. 채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누의 수분 내용량을 측정할 때 보면 건조 중량을 측정할 때 보면 어떻게 하느냐면 오븐에다가 150도 오븐에다가 1시간 구워서 대시게이트에서 제가 식힌다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예, 여기에다 넣어서 하는데요. 밑에다가 여기에다가 실리카게를 깔아놔요. 실리카게를 깔아놓고 여기다 넣어가지고 식혔고 여기서 말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게 좀 더 좋은 거를 사면은 대시게이트 좀 더 좋은 거 사면 이렇게 반듯하게 네모로 된 것도 있어요. 뭐 네모를 좀 이상하게 그렸네. 어쨌든 네모에 선반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우리가 식물류나 뭐 이런 것들 넣어가지고 뭐 물론 여기다가 해도 상관없습니다. 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그 압을 당겨서 이런 식으로 건조를 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다가 실리카게를 깔고 식물을 넣어서 하기도 하죠. 우리가 그 아파라든지 뭐 꽃을 말리거나 뭐 이런 것들 조금씩 해서 그냥 실험을 할 때는 요런 대시게이트에 하기도 합니다. 그냥 실리카게만 깔고 사용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여러분들이 쭉 그냥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뭐 이런 거 다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시험 문제에 점수를 주려고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 대시게이트는 앞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렇고 다른 것들은 보시면 앞에 거랑 다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읽어보시면 똑같은 단어가 중복적으로 나오죠. 자, 이렇게 우리가 3단원까지 끝냈는데요. 3단원 정말 너무 지루해서 그죠? 제가 농담도 별로 안 하고 너무 지루해가지고 머리는 뽑힐 것처럼 지끈지끈거릴 건데 어떻든 3단원 공부하실 때는 내가 화장품 제조사에 일하는 공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을 하시면 됩니다.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외우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내가 이거 화장품을 만들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손을 먼저 씻어야 되나?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옷을 갈아입어야 되나?
그 다음에 뭘 하러 들어가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상상을 하면서 읽어보시는 게 좋고요. 처음부터 너무 이렇게 달달 읽으시면 사실 되게 힘들어요. 3단원은 문제도 많고 객관식으로만 나오고 물론 이제 4단원에서 뭐 주관식으로 간혹 몇 개 나오긴 나오지만 대부분 객관식 비율인데다가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해도를 요하는 거란 말이에요. 객관식은. 쉬운 거는 굉장히 쉽고 헷갈리는 것도 엄청 헷갈리거든요. 쉬운 듯 하면서도 헷갈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게 달달 외우기만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3단원 공부하실 때는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그냥 한번 읽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중요한 부분만 조금 반복적으로 읽으시다가요. 마지막 부록 부분에 보면 CGMP 나오죠. 예, 그거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는 제가 시험 문제 많이 나왔던 것들 체킹해 드렸잖아요. 그 정도로만 공부하셔도 예, 충분히 합격을 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4단원에서 뵙겠습니다.